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흔히 쓸개로 불리는 담낭은 간의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주머니 모양으로 생겼고요. 담즙으로 소화를 돕습니다. 담낭에 생긴 악성 종양이 담낭암인데요. 담낭암의 위험 인자로 담석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담석은 비교적 흔해서 걱정하는 분도 많은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오늘은 담낭암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모기약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담낭암은 담낭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염증과 악성 종양은 다를 텐데요. 그럼에도 담낭염이 암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연관이 있을까요? 중앙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도재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담낭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흔한 질환은 아니죠? 네, 그 담낭암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쓸개라고 부르는 담낭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담낭암은 모든 암 중에서 25번째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9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그렇게 흔히 발생하는 암은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담낭암은 여자에서 남자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발생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과 칠레, 인도, 파키스탄, 폴란드, 체코 같은 동유럽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담낭암 말씀하셨는데요. 담관암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담낭암과 담관암은 위치의 차이인 건가요? 네. 그 담낭과 담관은 서로 연관은 있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담낭은 간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길이가 약 7에서 한 10cm 정도 되고 폭은 3에서 한 4cm 정도 되는 표주박처럼 생긴 주머니 모양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담낭의 역할은 뭘 만들어내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담관을 통해서 담낭으로 들어가면 그 담즙을 농축해서 우리가 밥 먹을 적에 담즙을 십이지장 쪽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장기입니다. 이 담관을 알기 위해서는 간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간은 담낭과 그 간 정맥이 3개가 있는데 오른쪽, 중간, 좌측 간 정맥이 있는데 중간 간 정맥 그리고 하대 정맥이라고 굉장히 큰 정맥을 잇는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 간과 좌측 간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해부학적으로. 그래서 간의 중요한 역할은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 단백질 등의 영양소를 대사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약물을 해독하고 우리가 또 피가 나면은 그 피를 잘 응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액이 잘 응고돼서 멈추게 하는 혈액 응고 인자들을 생산하고 또 알부민, 콜레스테롤과 같은 단백질들을 합성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인 지방 소화에 관여하는 담즙산을 포함하고 있는 담즙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진 혈액 응고 인자라든지 알부민 등은 혈관을 통해서 이제 혈액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세포에서 생성된 담즙은 간 안에 작은 담관으로 배출이 되고 이 작은 간 내 담관들은 합쳐져서 결국 우측 간에서는 우측 간 내 담관, 좌측 간에서는 좌측 간 내 담관으로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 간 내 담관과 좌측 간 내 담관이 또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간 밖으로 이어지는 것을 총간관이라고 하는데 이 총간관은 담낭에서 나오는 담낭관과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간 내 담관을 통해서 흘러서 담낭관을 통해서 담낭에 모이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낭은 담즙을 농축해서 우리가 식사할 때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담낭관은 아까 우측이랑 좌측 간 내 담관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총간관과 다시 합쳐져서 그게 총담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잡하지만 정리하면은 간세포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작은 간 내 담관을 통해서 배출돼서 총간관, 담낭관을 통해서 총담관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렇게 배출되면은 총 담관은 길이가 한 7에서 한 8cm 정도 되는 관인데요. 네. 총 담관은 또 끝부분에서 우리가 췌장에서 만들어진 췌장액이 나오는 통로를 췌관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췌관과 합류해서 12장으로 나오게 되고 네. 이 12장으로 나오는 이 부위를 유두부라고 저희가 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담낭에서 발생하는 암은 담낭암이라 그러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즙을 수송하는 통로인 담관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를 담관암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일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담낭과 담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또 담관암은 간내 담관암, 간문부 담관암, 그리고 간외 담관암으로도 나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어려운데요. 역시 담관의 위치에 따라 불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네. 간 안에 있는 담관을 우리가 간내 담관이라고 하고요. 네. 이 간 안에 담관에서 암이 생기는 경우를 간내 담관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측과 좌측 간내 담관이 만나서 간 밖으로는 나와서 네. 담낭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기 전에 형성되는 게 총강관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이 총강관이 담낭관과 만나서 7에서 8cm 정도 길이로 쭉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총담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총강관과 총담관은 간 밖에 있는 담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암이 생기면은 간외 담관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우측 간내 담관이랑 좌측 간내 담관이 이렇게 합쳐져서 총강관을 형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측 간내 담관과 좌측 간내 담관이 합쳐지는 부위를 우리가 간문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암이 생기면은 간문부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그 명칭을 좀 나누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간내 담관암, 간문부 담관암, 그리고 간외 담관암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복잡하네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담낭암에도 석회 담낭암도 있던데요. 그럼 담낭암에도 종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담낭암은 따로 종류가 있지는 않고요. 네. 보통 우리가 수술한 이후에 조직학적으로 이게 선암이냐, 뭐 미분암이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모양 가지고선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석회 담낭암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석회 담낭암이라는 정식 명칭은 없고요. 그렇군요. 다만 우리가 이제 만성 담낭염이 있으면은 담낭벽에 칼슘이 이렇게 침착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나 그런 걸 보면은 그 도자기 모양처럼 아까 담낭이 주머니 모양처럼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표면에 이렇게 하얗게 엑스레이를 보면은 도자기처럼 하얗게 보이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자기양 담낭, 그러니까 도자기양 담낭이라고 하죠. 근데 이 자기양 담낭은 담낭암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네. 자기양 담낭이 발견이 되면은 담낭암 예방을 위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담낭암은 담석증과도 또 연관이 있다는 말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담석은 담낭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담낭암 환자의 70에서 한 90% 정도에서는 담석이 동반돼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담석을 가지고 있다고 뭐 7, 80%가 담낭암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담석을 가지고 있는 환자 중에서 한 0.5에서 한 3% 정도에서만 담낭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네. 담석이 있는 경우라도 담낭암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군요. 현재는 담낭암 때문에 담석이 생긴 건지 담석 때문에 담낭암이 생긴 건지는 불분명하지만 담석이랑 담낭암은 분명히 연관은 있습니다. 네. 근데 크기가 3cm 이상으로 큰 담석을 우리가 거대 담석이라고 하거든요. 이 3cm 이상으로 큰 담석은 1cm보다 작은 담석과 비교하면은 한 9배에서 10배 정도 담낭암의 위험이 크다고 연구가 되어 있어서 네. 뭐 증상이 없더라도 크기가 큰 3cm 이상, 특히 3cm 이상으로 크기가 큰 담석은 네. 예방적으로 담낭 절제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담석이 담낭암과 연관이 있다고도 또 말씀하셨고요. 담낭염이 담낭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데 이것도 연관이 있을까요? 글쎄요. 담석이 담낭암을 유발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현재 뭐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 담석이 담낭 안에 있으면서 담낭 점막을 계속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담낭 점막에서 염증이 유발되고
이 염증이 계속 유발되다 보면 결국 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앞서 이제 담성 얘기하셨는데요. 담낭암과 담관암의 위험 인자들이 좀 궁금합니다.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은 다른가요? 네, 일반적으로 담낭암의 위험 인자로는 보통 담석, 담낭 용종, 네. 비만, 담낭암의 가족력, 네. 그리고 흡연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양 담낭, 네. 그리고 현재는 뭐 거의 발생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많이 발생했던 장티푸스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장티푸스의 원인이 살모넬라균이거든요. 그래서 살모넬라균이 감염돼 있다거나, 네. 그리고 최근에는 위염이나 위12장 교양, 위암의 원인으로 헬리코박터균이 규명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리코박터균도 담낭암의 원인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외에 흔하진 않지만 뭐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라든지 담관 낭종, 체담관 함유 이상과 같이 선천성 담관 질환 등이 담낭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담관암은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민물고기 회를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네. 회를 먹을 시에 감염되는 간 흡충증 같은 기생충 감염, 네. 그리고 담낭뿐만 아니라 담관 내에서도 이렇게 돌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관 내에 있는 담관 담석, 네. 그리고 담관 낭종과 같은 선천성 기형이라든지 강경병증, 뭐 궤양성 대장염 등도 담관암의 원인으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위험 인자로 지적이 되는 부분들도 많네요. 특히 담낭 용종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도 검진에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보이면 떼내는 게 좋을까요? 아, 예.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 많이 하시고, 네. 초음파 검사를 보편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담낭 용종으로 오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 담낭 용종이라고 하는 거는 담낭 안쪽 점막에서 발생하는 이렇게 사마귀처럼 두드러지는 육류성 병변을 말하고 있는데요. 네. 연구에 하면 건강검진을 받는 성인의 한 4에서 한 7% 정도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담낭 용종은 선종과 같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용종이랑 네. 증식성 용종이나 콜레스테롤 용종 등은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그런 용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전암성 용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네. 선종과 같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은 전체 담낭 용종의 한 3에서 한 8% 정도이고, 뭐 대부분은 그냥 콜레스테롤 용종이나 증식성 용종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들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나 대장에서 발생하는 용종도 위암이나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위나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저희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그 용종을 떼내 버린다거나, 네. 아니면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담낭 용종은 그렇게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담낭 용종, 암이랑 관련될 수 있는 게 어떤 인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좀 있는데요. 네. 보통 담낭 용종에서 악성을 의심할 수 있는 위험 인자로서는 용종의 크기, 네. 개수, 모양, 그 용종이 언제 발견됐는지, 그런 발견 연령 등이 알려져 있는데, 이들 위험 인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용종의 크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기가 1cm 이상인 용종인 경우에는 작게는 20%, 많게는 50% 정도에서 암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기가 1cm 이상인 담낭 용종은 증상이 없어도 담낭 절제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담낭과 담관이 이제 췌장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췌장암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담낭암이나 담관암도 두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후는 어떨까요? 그래서 췌장암과 마찬가지로 담낭암, 담관암 역시 다른 암에 비해서 예후가 많이 좋지는 않죠. 네. 우리나라 암 통계에 의하면은 5년 생존율이, 그러니까 뭐 초기인 경우라면은 국소로 초기인 경우라면 80% 정도 생존율이 되지만, 네. 이렇게 약간 진행된 주위로 약간 국소로 진행된 경우에는 35%, 뭐 전이가 있는 경우는 5년 생존율이 한 10% 정도로 매우 낮은,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담낭암이나 담관암 모두 뭐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인지가 예후나 생존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초기에 뭐 우연히 담낭암이 발견되면 수술적으로 이제 치료가 가능한데, 보통 담낭암에서 한 75% 정도는
3분의 2 정도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돼서 그렇군요.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네.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항암요법을 시행을 합니다. 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초기에 우연히 발견된 경우라면은 생존율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네.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담낭암과 담관암도 다른 대부분의 암처럼 초기 증상은 없는 건가요? 네, 불행하게도 담낭암은 상당히 진행이 되기 전까지 네. 특별한 초기 증상은 없습니다. 근데 담낭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오른쪽 윗배 부분가 아픈 통증인데요. 네. 그리고 또 병이 상당히 진행되면 황달이나 체중 감소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네. 하여튼 불행하게도 초기 증상이 없다는 게 예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우상복부 통증, 또 황달,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어도 암까지 의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면 될까요? 글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네.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보통 황달이 발생하는 경우라면은 네. 황달이 있어서 담낭암으로 진단된 경우라면은 그 암이 간이나 주요 혈관 부위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병이 상당히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네. 대부분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만큼 초기일 때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기검진으로 살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근데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하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정기 검진을 통해서 네. 담낭의 이제 종양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대 담석이라든지 아니면 담낭 용종이라든지 네. 아니면 담낭벽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다든지 네. 그런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그 검진이라고 한다면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앞서 말씀 주신 용종성 병변이라든지 의심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담낭은 복부 초음파로 굉장히 좀 잘 보일 수 있는 그렇군요. 장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담낭 용종 같은 그런 융기성 병변이 있다든지 아니면 담낭벽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네. 그런 비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존에 용종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말씀 주신 복부 초음파 외에도 CT나 MRI 또 초음파 내시경도 검사법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건 뭔가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부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 노출 위험도 없고 네. 담낭이 아주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검사법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담낭 검사를 위해서는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부 초음파 검사로 했는데 네. 만성 담낭염이라든지 선근종증 그리고 황색 유가종성 담낭염 같은 경우는 양성 질환이지만 담낭벽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라면은 암 때문에 그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복부 초음파 이외에 CT라든지 MRI, 네.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하면은 감별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담낭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다른 장기라든지 그런 쪽에 전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T나 MRI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담낭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만으로도 추가적인 치료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건가요? 초기 단계 1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네, 그렇죠. 보통 초기인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게 아주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게 좀 불행하죠. 네. 그럼 2기 이상일 때는 이런 수술뿐 아니라 방사선이라든지 항암 치료도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초기가 아닌 담낭암에서 일단은 수술을 한 다음에요. 네. 수술 후에 주위에 임파선 침범이 얼마 정도 돼 있는지, 그리고 담낭암이 간까지 침범이 돼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침범돼 있는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항암요법을 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네. 쭉 설명을 자세히 주셨는데요. 사실 담도 질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담낭암이나 담관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낭암의 주요 원인은 담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 담석은 담낭 절제술이 필요하지 않은데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과거 담석에서 심한 복통이 있었거나 네. 담도에 선천적 기형이 같이 있는 경우, 네. 그리고 크기가 3cm 이상인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예방적 담낭 절제술이 필요합니다. 네. 담낭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위험인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석은 대표적인 담낭암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담석을 예방하는 것도 담낭암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담석은 비만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그래서 비만 예방을 위해서 고지방, 고열량 음식을 피하고 네.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담석의 원인이 비만인데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살을 빼도 담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무리하게 하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대표적인 담낭암의 위험 인자가 담낭 용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담낭 용종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경우라면은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라면은 수술이 필요하고요. 네. 크기가 1cm 미만인 경우라면은 정기적으로 이제 복부 초음파를 검사를 해서 1년에 크기가 2mm 이상 자라나는 경우라면은 그것도 위험인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담낭암 예방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담낭암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도재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모기가 있긴 한데요. 힘이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아, 네, 맞아요. 네. 없어진 건 아닌데요. 네. 저는 사실 좀 좋기는 한데, 이 모기가 네. 너무 더울 때는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 같죠. 네, 일반적으로 이 15도에서 30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네. 특히 그 27도 안팎, 그러니까 올해는 너무 폭염이라는 건 아닌데 보통 여름철에 27도 안팎의 기온에서 네. 왕성한 활동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32도 이상으로 너무 높아지면 네. 요즘 올여름 진짜 그랬죠. 폭염. 이 30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오히려 모기의 활동성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극심한 폭염기에는 모기의 성충의 수명이 짧아지고 네. 유충은 빨리 크지만 이게 성충으로 부화할 확률이 낮아지는 이런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적인 이 폭염이 이어진 여름에는 의외로 모기가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모기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 폭염이 지나고 나서 모기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문제는 이 활동 기간이 늦가을에서 초겨울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없어진 게 아니라 미뤄진 거? 왜 옛말에 처서가 지나면 네. 모기잎이 삐뚤어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처서가 8월 23일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부터 기승을 부릴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모기가 줄어든 거였네요. 가을 모기가 대기 중이라는 건데 참 모기에 물리면 일단 너무 간지럽고 붓고 빨갛게 되잖아요. 네, 모기에 물렸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모기가 진짜 무는 것은 아니고요. 모기가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주둥이를 꽂을 때 이 모기의 침이 함께 침투를 합니다. 이 모기의 침에는 혈의 농고를 막아서 모기가 이렇게 쉽게 피를 빨 수 있도록 돕는 히루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네. 이 히루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반응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 물질이 들어왔다. 그래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생성해서 우리 몸이 나쁜 물질에 노출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빠르게 이 변기를 잡아먹는 백혈구가 막 모일 수 있도록 혈관을 확대시키고 신호를 막 내면서 붓고 가려움이 나타납니다. 즉 모기에 물렸을 때 붓고 간지러운 이유는 이렇게 모기에 물렸다. 그래서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히스타민을 생성하면서 이 면역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면역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는 사람은 물리자마자 빨갛고 이렇게 막 부으면서 막 가려워지고요. 좀 뒤늦게 나타나요. 저는 좀 뒤늦게 나타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하루나 이틀 뒤에 이렇게 이게 어디서 물렸지? 생각해보면 어제나 그제 물린 거로 유추되는, 이렇게 좀 느린 사람도 있어서 사람마다 반응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게 면역 반응의 차이군요. 보통 긁지 말라고 해서 손으로 두드리거나 자극을 주게 되는데 긁으면 왜 안 되나요? 목에 물리면 간지러우니까 일단 벅벅 긁고 싶고 손이 자꾸 그쪽으로 향하기 마련인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려워도 좀 긁지 않으셔야 되는 이유가 이게 피부를 긁어서 자극하면 일단 내부 조직이 손상되잖아요. 긁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긁으면 긁을수록 이 염증 히스타민 물질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려워지고 더 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긁지 말고 빨리 대처를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이 아이들한테 모기약 이야기를 하면 다들 손톱으로 십자가 만드는 거 그 얘기 꼭 합니다. 실제로도 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모기 물린 곳에 이렇게 십자가 자고 이렇게 십자로 꾹 눌러주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죠. 긁지는 않았는데 시원한 느낌이 드니까 일시적인 쾌감은 줄 수 있지만 피부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긁으면 히스타민이 더 많이 퍼져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긁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기에 물렸을 때 침을 바르는 건 어떨까요? 많이들 하는 방법인데요. 네. 일단 침 바르면 괜찮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드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침 말고요. 차가운 물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이요? 네. 일단 차갑게 해주면 훨씬 더 그 붓고 가려움증이 가라앉거든요. 근데 아마도 주변에 물이 없으니까 침을 발라서 그런 느낌을 받으셔서 아마 이런 행위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침을 바르는 동작 자체가 침이나 손에 있는 세균이 이제 상처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2차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 다 그래서 긁지 말아라, 피부가 손상되게 하지 말아라,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아라, 침 바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다 사실은 감염의 위험 때문인데요. 이게 피부에 이런 감염이 생기면 이게 대표적인 2차 감염이 봉화지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심하면 진짜 고름, 물질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항생제를 쓰면서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감염 우습게 보시지 마시고 침 말고 차가운 물을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은 피가 달다, 모기에 잘 물리는 체질이 있다는 말도 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네. 주변에 그런 분 있지 않으세요? 유난히 잘 물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흔히 우리 목에 잘 물리는 체질 또는 모기향 체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모기가 특정 사람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사람이 선호됩니다. 모기는 이제 피를 빨기 위해서 사람을 찾을 때 이 CO2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고 해요. 그래서 10m 바깥에서도 이 이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CO2를 많이 내면 당연히 모기에 타깃이 될 텐데 어떤 사람이냐면 몸집이 크거나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은 신진대사율이 높아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요. 또 임산부는 일반인보다 호흡량이 많습니다. 두 사람분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21%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탁탁 나오잖아요. 그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하고 또 하나
술을 마시고 난 뒤에는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술 마신 분들도 모기가 아주 좋아합니다. 네. 땀 냄새도 좋아한다면서요? 예. 모기는 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네. 땀 냄새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균 체온이 높거나 보통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더 많이 물리는 이유가 아이들이 체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한 사람들 당연히 이렇게 운동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더 잘 접근하는데 이 모기는 열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땀 냄새도 좋아하는데요. 땀에는 뭐 젖산이나 아미노산 등 모기가 좋아하는 항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난 상태일 때도 모기가 좋아해서 여름철에 땀이 났을 때는 빨리 샤워를 해서 씻어주거나 아니면 물수건을 닦아주거나 열이 많은 아이들은 그래서 차가운 물수건을 준비해서 자주 닦아주시면 모기로부터 조금 더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혈액형 가설이 있는데요. 왜 O형이 더 잘 물린다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 혈액형 때문에 이제 모기가 더 잘 문다라고 했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은 아닙니다. 모기가 멀리서 혈액형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혈액형과는 상관이 없군요. 네. 참 모기에 물리면 참 가려움의 고통이 큰데요. 모기 물린 데 바르는 약이 종류가 많지 않나요? 네, 정말 다양한 형태의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크림도 있고요. 롤처럼 동그랗게 돼서 바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붙이는 패치 형태도 있고, 물약 형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빠르게, 모기에 물렸을 때는 어쨌든 빠르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더 커지지 않게, 가렵지 않게, 염증이 생기지 않게, 감염되지 않게 빨리 약을 사용해 주시면 좋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 모기 물린 데 바르는 약은 꼭 상비약으로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구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연령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기들 때문에 많이 구해놓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서도 쓸 수 있는 구분이 있는데요. 생후 1개월 이상의 소화도 가능한 키즈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24개월 이상 쓸 수 있는 그 구분자가 24개월 이상이 하나 있고 30개월 이상 사용 가능이 있습니다. 아기일수록 더 좋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사실 이제 영유아도 사용할 수 있는 이 키즈용 제품들은 연한 피부에 좋은 크림 타입인데 여기에는 이제 시원한 느낌이 드는 우리 성인들은 왜 일단 이게 가렵고 부으니까 발랐을 때 시원한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원한 느낌의 자극적인 성분인 뭐 멘톨, 캄파, 살리실린 메틸산을 뺀 제품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피부가 연약하니까 재생 효과가 있는 덱스판테놀 같은 성분이 추가돼서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약 어린아이가 쓰는 거는 안전하고 순하긴 하지만 시원한 느낌은 없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또 캄파라는 성분 때문에 이 30개월을 딱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건데 이게 매우 드물지만 캄파 성분에 경련 가능성이 있어서 어린이가 경련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어서 이 성분은 30개월 이하에서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 캄파가 들어간 제품들은 30개월 이상이라고 표시를 해둡니다.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은 항히스타민제, 아까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가려움증을 유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려움증을 가라앉히는 항히스타민제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배합되어 있고 그리고 강력한 진정 효과, 이게 딱 진정을 시켜야지만 되기 때문에 국소 마취제인 디부카인 성분 그리고 아까 청량감을 주는 멘톨, 캄파 같은 성분 그리고 피부를 진정시키고 회복시키는 덱스판테놀 같은 비타민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연령별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붙이는 패치는 어떤가요? 네. 가려움증에 붙이는 동그랗게 생긴 패치 제품도 있는데요. 이게 참 장점이 물린 뒤에 거기 바로 이렇게 딱 붙여주면은 간편하면서도 또 아이들이 잘하는 그 십자놀이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긁지 않도록 좀 막아준다는 점에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긁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그걸 딱 지키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자꾸 손이 가는 특히
특히 손이 가는 부위에 물렸을 때는 저도 붙여주는 이 제품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네. 안에 성분은 비슷해요. 크림이나 물, 액상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게 디피히드라민이라는 항히스타민제와 네. 그다음에 멘톨,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성분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캄파나 살리실라메틸은 빠져 있는 그런 제품인데, 네. 근데 사실 바르는 제품보다는 약효 성분이 조금 적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건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정말 예민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성분이 조금 적게 들어있는데 이제 형태가 이렇게 바르면 바로 날아가는 또 그런 형태가 아니라 패치로 피부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과도하게 피부에 작용하지 않도록 약간 전체 성분량은 좀 적다라는 거 하고, 네. 그리고 30개월 이하의 소아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 요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서 바르는 제품을 쓸지 붙이는 것을 쓸지, 이게 또 붙인 자리가 또 애매한 자리는 잘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잘 현명하게 골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기약이 의약품이 아닌 것도 있습니까? 예, 가끔 이제 효과가 없다. 오래되면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모기약이 굉장히 집자마다 다들 상비약으로 하나씩은 또 오래된 것들도 꽤 있는데, 네. 이게 제품들을 봤더니 의약 외품인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게 의약품이 아니고 의약 외품이라고 해서 좀 경미한 인체작용이 있는 제품들인데, 이것들은 심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편의점이나 인터넷에서도 그냥 구매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 생긴 거는 거의 뭐 비슷하죠, 의약품과. 그런데 이게 주요 성분이 아까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진정작용이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벤잘코늄 염화물이라는 성분이어서 이 성분은 이제 이렇게 상처를 소독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소독이 되거나 이제 빨갛게 부은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가려움증에는 굉장히 효과가 미약한 편이어서 아마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약품인지 의약 외품인지도 한번 이렇게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통 모기약을 쓰면 이제 가라앉는데 모기에 물린 상처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게 좀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면역 반응이라고 했는데 이 면역 반응이 또 급격하게 나오는 가끔 그런 체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연고 바르고 크림 바르고 물약 발랐는데도 이게 물린 부위가 더 부풀어 오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빨리 가라앉거든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 연고는 어쨌든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 병원을 다녀오셔야 되니까 이때는 병원을 좀 가시면 좋은데, 이게 뭐 또 스테로이드를 받으러 굳이 병원까지 가야 하나, 혹시 그거 부작용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많이 부풀어 오르고 일반 의약품으로 안 될 때는 진짜 괴롭습니다. 아이도 괴롭고 사실 물린 사람도 괴롭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참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강력한 약제를 좀 써서 딱 가라앉히는 게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지는 방법이고요. 또 너무 여러 곳에 물렸을 때 바르는 부위가 너무 넓어진다,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진다, 또는 이렇게 바로 옆에 물려서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더 크게 부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먹는 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먹는 항히스타민제를 먹어서 빠르게 진정시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진물이 날 정도로 긁었다면 좀 종종 있습니다. 여기를 긁다가 피부가 벗겨지고 거기에 진물이 났다. 이건 뭐냐면 감염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이제 항생제 연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병원을 좀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야외에서 모기가 아니라 벌에 쏘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에요? 네, 말벌이나 이 벌에 쏘이면 이게 붓는 것하고 통증 정도가 모기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때는 또 바로 병원에 가셔서 거기에 국소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이 가장 빨리 치료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 좀 심해진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시면 좀 병원을 가시는 것도, 모기 때문에 무슨 병원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르는 약이나 이제 붙이는 패치를 쓰기도 하고요. 또 모기 기피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모기 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요.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려서 이렇게 모기가 무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입니다. 네. 역시 이거 식약처에서 허가받아서 의약 외품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네. 뿌리는 스프레이, 에어로솔 형태도 있고 바르는 액체도 있고 그리고 팔찌처럼 이렇게 착용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네. 가장 좀 효과가 좋고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 DET라는 성분의 기피제인데요. 네. 자, 이 기피제의 작용 방식은 피부나 옷에 이렇게 묻혀두면 모기가 싫어하는 냄새의 증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모기나 진드기 같은 이게 곤충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도록 하는 그런 원리고요. 네. 또 이카리딘이라는 성분은 곤충이 이 사람 냄새, 아까 냄새, 이산화탄소나 땀 냄새 이런 것들을 맡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냄새를 맡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이런 기피제가 그렇게 뿌려놓는다고 해서 하루 종일 모기를 피해 다닐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품에 따라서, 이 농도에 따라서 짧게는 4시간, 길게는 8시간 정도 효과를 내니까요. 네. 야외 활동이 길어지면 추가로 또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때 조심할 점은 없나요? 네. 주로 어린이들한테 아마 사용해 주실 텐데요. 네.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손에는 이 기피제가 묻지 않도록 혹시나 입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손에는 묻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용 가능한 나이를 좀 확인하고 사용해 주시고요. 뿌리실 때 좀 주의점을 제가 이게 완전히 이렇게 막아주는 게 아니라 냄새를 발생시켜서 접근을 못하도록 막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팔을 전체를 덮어야 되는 게 아니라 팔다리 부위에 이렇게 스팟처럼 뿌려주셔도 되고, 그래서 얼굴에 바르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때는 이제 목 주위라든지 아이가 이렇게 닿지 않는 곳에 좀 피해 주셔야 되고, 특히 분사형 제품은 흡입이 위험합니다. 코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코 쪽으로 마시지 않는 쪽에서 뒤쪽에서 사용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모기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재평의 여름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